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작년 이맘때가 기억납니다. 엄청나게 눈이 내려서 심지어 도심에서 스키를 타는 분이 목격될 정도로 겨울왕국이었는데 올겨울은 뭐 이렇게 오늘도 좀 추운 편이긴 합니다만 뭐 혹한, 혹설 이런 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눈도 해거리를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 올해는. 너무 따뜻해서 정말 좀 걱정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찌됐건 기온으로만 따지면 활동하기는 좋은데 물론 뭐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해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일단 활동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동안은 뭐 하면서 보내셨어요? 저는요, 그 12월 연말 되면 하려고 했었던 그 한 해 돌아보는 것들을 꼼꼼히 잘 못했어요. 그래서 꼼꼼히 이렇게 좀 지난날 좀 돌아보고 연말 정산. 올해 한 단어를 하나 결정을 해야겠다. 올해 박주희만의 단어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궁금하죠. 말랑말랑으로 정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말랑말랑. 노실지 말고 너무 날카롭지 않고 말랑말랑 몰랑몰랑하게 좀 살아보자라고 해서 저의 올 한 해의 제 단어는 말랑말랑인데요. 이렇게 단어 하나 이렇게 정해놓으면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도 그 단어 잊지 않으면 아 맞아 나 이렇게 하려고 했었지. 그러니까 굉장히 뭘 하나 하려고 하면 되게 완벽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느슨하게 좀 비워놓으려고 그렇게 보내려고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단어 한번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말랑말랑. 그런데 뭐 올해 우영팟의 멘트가 너무 말랑말랑해지는 건 아니죠? 날카로울 땐 날카롭게. 그렇죠. 뭐 고젤 씨는? 저는 뭐 까칠까칠하게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쳐서. 그래서 오늘 말랑말랑 넘어가 볼까 하거든요. 먼저 지난 한 주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우영팟 뉴스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정모을 사람들한테 소송 걸어난 구상금 청구 소송이 3년 만에 못 가졌수다. 해군기지 건설 반대 허연한 몇몇 사람들 죄의선한 걸로 허여주는 것도 혼자 허영 못 가지는 날이 오길 지들리쿠다. 재밌음 건물 산 것 땀은 넘은 해부터 시끄러움신디양 본안 살 때부터 문제가 시젠 감사 결과가 나와신 게 맞음. 의혹이영 논란이영 해소해낭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아니우과. 형광식 전 비서실장이 정치자금법을 어긴 법으로 구속되었수다. 이 속건 땀은 제주도에 실망한 도민들이 하된 허염신디양 일러분 신뢰를 촉진 허민 지사님이 조조시 잘 고라 안내사헛구다. 자, 먼저 정말 이게 얼마 만에 반가운 소식입니까? 2017년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 그리고 단체를 상대로 냈던 구상권 청구를 철회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변호사가 없거나 아니면 외국인 신분이거나 해서 해결되지 못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3년 만에 화해 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박주희 씨 정말 반가운 일이죠. 이게. 정말 반가운 일이고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 강정 해군기지가 2006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10년의 기간 동안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2016년도 3월에 그 반대 시위 때문에 이 공사가 너무 지연이 됐다. 14개월이나 연장이 됐다. 그래서 그 집회 반대 활동에 참여했던 강정 주민, 활동가, 개인 뭐 116명과 단체, 5개 단체에다가 구상권 무려 34억 원을 청구를 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좀 충격도 받았고 또 비통해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 국방부에서 처음에는 2017년도 10월에 강정 주민과 합의를 보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합니다만 이견이 이게 좁혀지지가 않아서 결국 재판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구상권 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이 담긴 강제조정 결정 조서를 양측에 전달을 하고 2017년 12월에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이 구상권을 철회하겠다라고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그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던 주민을 포함한 7명에 대해서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재판부가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서 잠깐. 화해 권고란 무엇인가? 좀 어려워요, 사실.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화해 권고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면서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7명에 대해서는 변호사도 안 계시고 또 뭐 외국에 나가 계신 활동가도 계시고 해서 이게 자꾸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판부에서가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려서 결국에는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이 무려 34억 원의
때문에 강정 구상권 청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 만에 이제 정의가 된 건데 또 남은 과제가 있어요. 그 반대 활동을 하던 와중에 연행되셨던 분들이 강정 주민 포함 맞아요. 활동가들 포함 약 700여 명인데 그 중에 611명에게 뭐 실형도 선고되고 벌금형도 내려지고 이래서 이게 약간 계류 중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쨌든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제주 도민들 앞에서 강정마을 주민들 앞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처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모든 게 깨끗해져야겠고요. 저는 사실 그 화해 권고라고만 네. 그 뉘앙스만 보면 권고할 테니 안 들으면 마라. 네. 그렇게 뭐 나는 보여져요. 안 들을 거야 할 수 네. 있는데 이게 강제성이, 확실한 그래도 강제성이 선고네요. 그러니까. 분쟁을 종료시키는 직권의 행위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또 3.1절에 뭐 특별 네. 사면 얘기도 네. 그 얘기가 나오고 들리더라고요. 있으니까 기대돼요. 예, 네. 좋은 소식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이었죠. 문화예술재단의 재미썸 건물 매입 논란. 제주도 감사위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젤 씨한테 이거는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재미썸, 그러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미썸 건물 매입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다고 이게 알려진 게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거의 이게 이례적으로 좀 6개월 동안 좀 긴 시간 동안 좀 그 들여다보고 결과가 나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감사위원회도 그만큼 고민을 거듭했다는 그런 반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보니까 이 매입의 전 과정에 있어가지고 한 단계마다 좀 뭔가 좀 이상한 문제가 좀 나타나가지고 이게 특정 단계에서만 좀 어떤 결함이 발견된 게 아니고 전 단계에서 이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답정너라고 해가지고 매입을 염두에 두고 모든 절차를 그에 맞춰가지고 끼워 맞춘 게 아니냐라는 그런 그 의심이 그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보니까 일단은 이제 그 이런 재단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그 어떤 기금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매각을 하거나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재산 운용 계획 보고라는 예.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한테 내년도에 우리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건물을 하나 좀 사보겠습니다. 해서 심의도 거치고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에 보고해야 되는데 이걸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요. 네, 전혀 하지. 덩치가 큰 액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기금 문화예술재단이 갖고 있는 기금 170억 원 가운데 100억 원을 그러니까요. 쏟아붓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도에도 하지 않았고 설명회도 개최했고 80명 정도가 왔다는데 어떤 분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남아 있지 않고 무엇보다 심각한 건 이제 그 계약이죠. 네. 그 내가 개인 쌈짓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재단의 기금을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100억 원의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이게 100억 원의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화예술재단이 그 해당 재미썸 그 극장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법인 두 곳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치를 가치를 판단해봤겠죠? 평가를 해보니까 110억 원 나왔다. 이거 100억 원에 사는 거 이 정도면 싼 거다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좀 많이 어필을 했었는데 이게 국토교통부가 그 감정평가원에 의뢰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회신해서 보니까 어머나 얼마인가요? 가격은 안 나왔는데요. 문제가 가격은 있다? 나오진 않았는데 해당 건물 자체가 극장 건물이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제한이 있겠네요. 많고 지역의 상권이 많이 침체됐기 때문에 그 가치는 좀 약간 과대평가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계약서 체결. 예. 예, 계약서 체결이죠. 계약서 체결 역시 이제 그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계약금 단 2원에 예. 대신 위약금은 20억 원. 예, 이런 좀 말도 안 외우고 되는 있을 정도에 저는 얼마나 이게 본인이 외우고 있지 않을까 예. 싶어요. 전적인 예. 계약서라서. 얼마나 놀랐으면 다들 외우세요. 이거를. 이게 또 이제 그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제 전임 이사장께서 이제 좀 단독적으로 이게 그 좀 추진한 그런 계약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큰 실수는 아마 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매입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 과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중간 단계에서 이런 허점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기관 경고 그리고 재단 관계자의 징계 요구, 감독기관인 제주도 감독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그 주의 요구를 이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예. 지금 그 감사 결과를 보니까 매입 과정 전반에 문제가 다 있는데 네, 그렇죠. 다시 한번 좀 저희가 반복을 하자면 계약금 얼마? 2원. 위약금
20억 원. 네. 그게 문제예요. 위약금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제일 이게 큰 그러면 문제입니다. 그 진행을 안 하게 되면 네. 또 위약금을 물게 되고 진행을 그렇죠. 하게 되면 또 위법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사실 지금 큰일이에요. 도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됐던 사안이에요. 그리고 감사위에서도 지금 정말 몇 개월 동안 작업을 해서 이런 결과를 좀 냈던 건데 다음 달 도의회 문광희 위원들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좀 점검을 네. 요구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저는 충분히 잘못된 게 있다면 처음부터 분명히 되짚어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뭐 소송 비용이라든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처음부터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좀 이렇게 좀 처음부터 좀 자리를 잡아서 제대로 짚어나가는 것이 좀 적폐청산의 시작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시작을 좀 이번에 감사위에서 네. 좀 늦었지만 이렇게 좀 시작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잘 됐다고 봅니다. 그 이원 20억 원 얘기 계속 나옵니다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네.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런 판단이 그렇죠. 나와서 그게 참 네. 앞으로 답답한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돼야 근데 될까요? 이제 효력은 있겠지만 원칙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그 과정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뭔 말이야. 이게 뭐 말이 돼라고 얘기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재미성 계약 문제가 실은 이원 20억 문제로만 굉장히 좀 크게 드러나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재미성이었어야 됐는지, 재미성을 무엇을 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결국에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동력은 우리가 문화예술로서 많이 삼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원도심의 문화예술, 뭐 도시재생 사업 이런 것들이 과연 잘 가고 있는지 정말 그 지역 주민들과 뭐 상생 발전하고 있고 도민들이 잘 뭐 이렇게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점검하지 않고서 이렇게 인프라 확충에만 또 이제 집중을 한다고 하면 결국엔 도민의 혈세 함부로 쓰여지게 되고 이게 지금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 이게 어디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 좀 이참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도의회에서도 의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떻게 네. 조치가 될지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우영판 뉴스입니다.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이 내려졌습니다. 선고가 됐죠. 그리고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각각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예. 일단 이 사건의 전말은 고지열 씨가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지난 10일이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 현광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징역 1년 그리고 현 전 실장의 이제 중학교 동창이자 건설업자인 고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고요. 예. 그리고 그 민간인 조모 씨 이분이 이제 그 2017년 12월에 본인이 이제 양심 고백 기자회견을 예. 하면서 이 전말을 폭로를 하신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제 징역 1년에 추징금 2,95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깐 한번 좀 이제 다시 짚어봐야 될 게 그 양심 고백 기자회견이라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민간인 분이 내가 원희룡 지사의 그 2014년 선거 당시 선거 캠프의 주요 멤버였다. 예. 당선 이후에 현광식 실장의 어떤 그 지시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 하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고 언론사 사찰을 했다. 예, 그리고 그에 따른 대가로 건설업자 고모 씨를 통해 가지고 2,750만 원을 이제 건네받았다는 주장이었는데 상당히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죠. 이게 굉장히 뭐 그 지역 정가에서는 이게 그렇죠. 작은 뉴스도 그럴 수밖에 아니고. 없죠. 예, 예.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뉴스를 접했던 이제 많은 뭐 기자분들이라든가 이렇게 뭐 저를 포함해서 야 이게 제3자 뇌물죄 아니냐라는 생각을 처음에 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 이제 그 당시 이제 또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그 관련된 것도 있어가지고 야 이게 좀 사태가 좀 크게 가겠다 싶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의외로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설업자가 이 뇌물 증거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어떤 이득을 받았는지 증명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걸 적용을 했느냐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자금법이에요. 그러니까 당비, 후원금, 뭐 기타금, 보조금 이렇게 그 법률이나 규정을 통해서 정해진 자금만 정치인이나 또 이제 그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규정한 그런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이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받으면 이게 아웃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설업자가 이제 그 민간인 분한테 줬던 돈이 바로 정치 자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초 현 실장 주장은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인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 건설업자를 통해 가지고 저 민간인한테 지급한 2,750만 원 이게 무슨 내가 무슨 어떤 업무에 대한 지시에 따른 대가로 내가 준 게 아니고 하도 좀 일자리를 좀 요구하고 생활이 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그냥 측은지심의 마음에서 내가 좀 나도 어려운데. 요청을 했다 했는데 많이 어려운데. 예, 측은지심. 예. 하지만 이제 법원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도 결국 정치인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이 자금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그런 결론이 된다는 거죠. 사실 그 정치자금법에 이제 혐의가 있어서 이제 구속이 된 건데 왜 이 분을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봤느냐. 그래서 현광식이라는 그 분이 누구냐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 그 국회의원 시절부터 원희룡 현 지사와 함께 하셨던 이런 그 보좌관이셨기도 하고, 그리고 2014년에 지방선거 당시에 후보였던 원희룡 그 캠프에서 선거 사무장이자 상황실장이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그야말로 핵심 측근. 그리고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라고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자신이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방형 공모직이기로 좀 그 제주도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좀 계속 방어를 했었는데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제 제주도청 원희룡 그 지사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원희룡 지사 그 지난 지방선거 때 원희룡 지사가 이렇게 전 비서실장이 비위에 그 행각이 밝혀져서 검찰 조사 중인데 이런 좀 도덕적인 책임 벗어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인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든 정치적 도의적으로든 다 져야 한다. 그 전 비서실장이 져야 한다라고 선을 긋고 또 자신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리 책임이든 도의적 책임이든 묻는다면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저 말 잘라서 죄송한데 이 불법 정치 자금과 이에 따른 어떤 정치 활동 가장 최종적인 수혜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셨는데. 아니 이건 그 현광식 분이죠. 전 실장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 일하신 분인가 여기를 좀 짚어봐야 되고 좀 지금 이 10일에 이 선고가 나고 실제 구속까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원희룡 지사께서 당시에 그렇게 도의적 책임이라도 지겠다라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아서 이 부분도 좀 하루빨리 좀 입장의 발표가 있어야 되고요. 우영팟을 보는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조금 궁금합니다. 저 오늘 우영팟 뉴스는 그 뭐 기쁜 소식도 있었고요, 씁쓸한 소식도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자, 그 밖에 또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본 뉴스도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은영 씨는 그 오늘의 뉴스 어떤 걸 고르셨나요? 네, 10억을 받았습니다. 네, 그 익숙하시죠? 예전에 한참 유행했었던 CF 외에 멘트인데요. 그 우리 제주에서는 도의원이 되면 10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요? 네, 처음 들어보시죠? 정말요? 어쩌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이상한데 지금? 제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 원래 그래요. 이제 군대에서도 나 때까지는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내 후부터 요새는 그런다고 합니다. 어떤 숨겨진 뜻이 있을까요? 네, 이제 최근에 보도들을 조금 살펴봤는데 2019년 예산에 지금 도의원분들이 43분이시잖아요. 이 43분의 도의원들께 각각 10억씩 재량껏 그 사업 부서에 예산을 신청해서 지역구나 이제 주민 수건 사업
이런 부분에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걸 그렇죠. 요청할 네. 수 있도록 별도로 도에서 이런 네, 네. 것들을 좀 마련을 해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네? 저 때는 네. 그런 적 없어요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 이게 재량 사업비도 아니고 네. 우리가 흔히 의회에서 도의원들께 이제 권한으로 드리는 그 네. 재량 사업비도 아니고 좀 변칙적으로 굉장히 큰 금액을 이번에 좀 왔다 갔다 한 그러셨군요. 거거든요.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 보통 1억에서 4억 네. 그리고 기초의회가 있는 곳에서는 5천만 원 이하의 재량 사업비를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번에 좀 변칙적으로 사용된 10억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과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러게요. 의회의 권한을 이렇게 확장을 하기 전에 사실 그만큼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해야 되는 맞아요. 게 좀 먼저인데 당연한 말씀이죠. 네. 정책적으로 반영시켜야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육지 같은 경우에 예천 군위에 지금 전국이 좀 뜨겁지 아, 예,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우리도 지난 가을에 예. 한번 뜨거운 사태가 있었었죠. 네. 그래서 좀 신뢰도를 제고하는 부분이 선행됐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10억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조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우영팟에서도 좀 살펴볼 아유, 계기가 예.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주희 씨의 뉴스. 예, 저는 지난 14일에 있었던 제주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 기자회견 뉴스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제주도 내 총 66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종사자만 146명의 복지사 그리고 아동들이 1,764명의 아동들이 네. 이용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역에 가면 곳곳에 좀 있잖아요. 없는 데는 또 이제 좀 열악하긴 한데 그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아동복지 서비스를 좀 안전하게 또 다른 가정처럼 이렇게 좀 제공을 하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우리 아동들을 위한 중요한 그리고 또 사각지대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아이들이 또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어떤 통합적인 어떤 이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기관인데 올해 이 정부에서 내려준 예산이 증가율이요. 2.8%라고 해요. 근데 최저임금 인상됐잖아요. 예. 그 최저임금 인상분은 10.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들어도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다인데 제가 실제로 예를 들면요. 32인 시설 기준에 이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외해버리면 운영비가 월 51만 원 남는데요. 32명의 아동들을 이 돌보는 지역 그게 아동센터에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공공요금이 기본적으로 20만 원. 이것도 빠듯하게 주유비 애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그것도 20만 원. 거기다가 고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하는데 그게 33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벌써 73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티다 이렇게 온 건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연말에 되면 막 그 지역아동센터 후원 행사에 그 티켓도 많이 오고 또 가서 직접 도와드리기도 하는 일들을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되게 사비 털어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시는 분도 굉장히 곳곳에 많아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도 10여 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최저임금 계속 받고 왜 아이들 매일매일 보는 이 아이들 외면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버티다 이번에 그렇게 내려온 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거리로 나서게 된 거예요. 아이들 돌봐야 될 시간 조금 쪼개면서.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고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의 문제이고 이 지역이 정말 온전하게 건강하게 어떻게 잘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진 거 보면서 뭐 사각지대 줄여나가겠다. 아이들이 희망이다. 아이들의 미래이다. 이거 정말 어른으로서도 너무 예. 창피하고 해서 시청자분들도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고충들 정말 그랬었구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좀 큰일이네요. 이 사회에서 좀 다시 환기 좀 시켰으면 좋겠고 예.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방관하지 말고 이거 좀 같이 이렇게 좀 풀어나갔으면 그 좋겠습니다. 10억 원 여기다가 조금 네, 지금 이쪽으로 좀 큰일 주세요. 올해는 좀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메인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쪽엔 봄이 한창이겠지요. 제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대한민국 법원이 우리 할망 할아방들한테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만세! 만세! 처음부터 죄가 없었고 그 후에도 죄가 없었고 오늘 죄가 없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은 왜곡된 4.3 역사가 바로 잡힌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무죄 판결보다 훨씬 더 나아간 당시 제주 4.3 군법회의의 총체적인 불법성을 확인하는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오늘 제주지방법원은 4.3 수용인 재심 사건에서 수용인 희생자 18분 모두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분들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아셨겠지만 오늘 제주지방법원이 저희들 죄 없다고, 저희들 모두 이겼다고 판결을 선고해줬습니다. 10년 동안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러운 세월 이겨내면서 역사의 길이 당당한 우리 울어도 지고 웃어도 줍시다. 오늘 이때도록 엉엉이 졌던 가슴이 싹 풀리니까 눈물이 다르게 납시다. 마지막 공판 먹고 나서 캄캄한 세상에 살다가 오늘부터 밝은 세상을 밟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놀고 싶은 기분이지. 과거 그런 아픈 역사가 없어지고 새로운 우리 기분으로 새 출발하는 마음이야. 우리 말할 수가 없고 우리 가족들, 우리 애기들까지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을 생각을 하고 있지. 네, 4.3 수용인과 유족들께는 정말 감회가 남다른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3 생존 수용인 18분의 재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어제 내려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4.3 유족회 송승문 회장 모시고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임 회장에 당선되셨어요. 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임기가 1월 30일이니까 아직은 좀 남았거든요. 올해도 상당히 할 일도 많으실 것 같고 시간이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감도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에게 많은 지지를 해주셔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 지지한 원인은 아직 4.3의 70주년이 됩니다만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에게 특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저의 목표는 4.3 특별법이 금년에는 꼭 국회 통과하는 목표를 갖고 이렇게 부지런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혼자만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4.3 관련 단체와 또 도민들, 또 행정, 도의회, 또 가장 비중이 큰 언론의 힘을 얻고 앞장서서 꼭 해결하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4.3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과는 어제 나왔습니다만 녹화 시점은 바로 그 전날이라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회장님께서는 그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시겠어요? 그때 당시에 수용인들이 정상적인 법 절차 없이 마구잡이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밭에 가는 사람을 붙들려다가 너 몇 년형 이런 식. 또 배 타고 육지 형무소 갔더니 인상 보고 너 험하니까 너는 몇 년. 이런 식이 법 절차인데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우리 4.3 도민연대 양동연 대표님께서 2000년도에 그분이 4.3에 몸을 담으셨습니다. 그분이 그 노고가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또한 연로하신 18분들이 그 힘든 그런 과정에 손수 참석해 주셔서 그런 과정 또한 우리 변호사님께서 적극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님. 임재성 변호사님. 그래서 이 자리에 빌어서 우리 도민연대 양동윤 공동대표님과 또 그와 같이 협조했던 이분들에게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진절은요, 직접적인 피해자나 유족이 아니라도 일반 도민들에게도 큰 의미와 기쁨이 아닐까 싶거든요. 은영 씨는 어떻게 이번 결과를 느끼세요? 사실 내일이잖아요. 지금 네. 방송 촬영하는 다음 날인데요. 너무 기대가 되고 저는 분명히 제주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재심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계속 그 법적 다툼이 있었고 재심 그 5차례나 재판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9월부터 재심 결정이 되고 지금의 바로 내일 선고일인데 여기까지 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소장이나 뭐 판결문, 수형인 명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는 않았으나 수형 사실과 법적 진술 등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구금된 사실이 있고 또 고문 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심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말씀해 주신 정말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이제 선고가 좀 기대가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됐는데 이제 도민분들이 저는 다 똑같은 한 마음으로 기대를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무엇보다 이렇게 재심 자체를 청구하는 선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좀 이뤄낸 성과들에 사실 보이지 않는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심 청구 이전에 좀 어떠한 활동들이 있었는지 좀 어려운 노고는 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2000년도에 그 수영인에 대한 명부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신 원인도 모르고 또 작은 할아버지도 뭐 사삼으로 돌아가셨다는데 어디서 돌아가신지를 모르고 그래서 수영인 명부를 우리가 그 추미애 국회의원님이 발제를 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이런 식으로 당했구나. 그래서 2000년도에 도민연대 양동윤 대표님께서 전국 순례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형무소별, 뭐 학살터는 뭐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뭐 마포형무소, 서대문형무소, 대전, 광주, 전주, 목포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마포형무소는 형무소가 검찰청이 들어서다 보니까 노지죄를 지내고 서대문 형무소는 그때 당시에 우리 제주에서 수용되신 분들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간단한 죄를 지내고 또 대전 골령골에는 우리 제주에서 수용되신 분이 300여 명이 됩니다. 거기는 아직 시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죄를 지내고 이렇게 해서 아직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4.3의 이런 그 과정, 그 수용인들이 어느 교도소에서 총살되고 안매장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늦게나마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이름 하나하나 밝혀내는데도 얼마나 많은 분들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갔겠습니까? 참 고맙다는 말씀입니다. 회장님,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부친께서도 그 부당한 그 군사 재판의 희생자셨다고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 우리 집안에도 4.3에 좀 피해가 많습니다. 뭐 직계 가족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오라동의 송씨 집안이 전부 우리 집안이기 때문에 열 몇 분이 4.3으로 4.3 평화공원에 유폐 보시면은 송자 이렇게 하면 열 몇 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우리 집안의 작은 할아버지는 15년형을 받고 대구 형무소에서 6.25 전쟁 나면서 집단 총살 당하고 시신을 못 찾은 부분이고 또 우리 아버지는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49년도 7월 달에 제주공항 남북 활주로에 총살당해서 안매장을 합니다. 유해가 거기서 이제 안매장돼서 2008년도에 제가 제주위원장 맡을 적에 유해 발굴을 해서 DNA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아직 아버지 시신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온 집안이 4.3 피해를 정말 심각하게 겪었는데 이게 누구 돌아가시고 한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게 세월도 오래됐지만 고통과 슬픔이 그냥 몸에 그 자체로 박혀있기 때문에 그냥 말이 나오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회장님께서는 유해 발굴 사업, 신원 확인 이런 게 더 절실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직
2006년도에 시작해서 작년도까지 405구가 유해 발굴을 되고 예. 121분이 아직 확인이 됐습니다만 나머지는 아직 DNA 검사를 못해서 아직 유족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정부 차원에서 유해 발굴도 중요하겠지만은 아직 유해 발굴한 시신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행정에서 예산 확보를 하고 아직 체열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샘플이 또 마련된 상태고 해서 DNA 검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유해들이 유족한테 좀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쪽을 좀 많이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생각보다도 훨씬 적은 그런 금액이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유해 발굴이 그래도 몇 차례 있었는데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었고요. 고지엘 씨가 좀 그 유해 발굴 상황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 유해 발굴에 대해서 일단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가장 큰 안매장지로 이제 추정이 되는 곳이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제주공항 일대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대해서 이제 2007년에 그 유해 발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시신들이 그러니까 유해들이 수습이 됐죠. 근데 이게 또 2009년부터 국비 지원이 또 중단되면서 그래서 뭐 그동안 계속 하지 못하다가 결국 지난해 7월 10일 이 9년 만에 유해 발굴이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연도별로 보면 한 12, 13년 정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었는데 근데 아직 284구가 아직 확인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 기다리고 있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아까 회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그 유가족 분들의 그 DNA 확인이 아직 좀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좀 근데 이게 직계 가족인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조사가 됐다고는 하는데 이게 그 지금 제주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직계 가족 말고 직계 가족인 경우에 약간 좀 그 DNA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친척들의 DNA 조사로 올해는 좀 이제 확대를 해볼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오기 힘든 또 고령이 분들도 많고 하니까 올해는 또 이제 방문 체열까지 좀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좀 제주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골이 이제 원래 처음에 이제 한 950구 정도 이렇게 발굴을 해야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절반도 지금 못 찾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유해 발굴이 어려운 게 일단 제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매장 위치를 너무 찾기가 어렵대요. 이게 매장 위치 자체를 너무 진술과 증언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진술을 하고 증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고령화되시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고 어쨌든 이 유해 발굴은 우리가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가 이제 살아있는 후손으로서 이 망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도리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많은 힘을 좀 집중을 해가지고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판결이 그렇게 났을 거라 저희는 믿는데 한마디로 그 수용자들 무죄다. 이렇게 결론이 났을 거라고 믿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마 국회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이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국회 아직 계류 중에는 뭐 특별법은 뭐 2000년도에 우리가 그 특별법을 만들고 좀 김 대통령 시절에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특별법은 한마디로 그 진상조사의 중점이었습니다. 4.3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걸 조사해 봐야겠다. 과연 어떻게 된 그 과정. 그 다음 진상조사가 끝나면 그래도 명예회복은 되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에 그 진상조사하고 명예회복에 초점을 주다 보니까 뭐 재판이라든가 배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논할 수가 없었죠. 여력이 없었군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특별법에 삽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배제하다 보니까 그 특별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 법이 옳죠. 그렇게 돼야만이 통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특별법을 만드신 분들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뭐 18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에 특별법 개정만큼은 죄 없이 정상적인 뭐 법 절차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한 수용인 명예회복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 또 하나 일단은 정부가 가해자로 됐기 때문에 우리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보상을 받아야 될 부분이요. 또 아직도 남아있는 그 문재인 대통령 100대 과제 중에 5개 과제가 아직 4.3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또 특별법을 통해서 통과가 됨으로써 이제 안정적인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이제 뭐 국회 4.3 특위가 만들어지고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그해 12월에 국회를 가까스로 혹은 극적으로 통과가 돼서 이제 2000년도에 공포가 됐잖아요. 21세기 되면서 딱. 네. 그래서 이제 올해가 어찌 보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국회를 통과한 시점으로 보면 20주년이 돼요. 이 특별법이 제정된 지가.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해 이제 70주년도 되었습니다만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죠. 어찌 보면 20년 동안 우리가 담지 못했던 어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개정안들에 대한 통과가 그리고 연내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70주년에 맞춰서.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뭐 여러 실은 배보상에 대한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만약 그게 이루어지면 다른 지역의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까지 이제 뭐 복잡 미묘하게 좀 검토를 또 면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판결 또 뭐 이거는 70주년 되면서 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4.3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조금 조속히 이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리고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는 분들이 많죠. 뭐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우리 몇몇 대표적인 정치인들도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신년 연초 뭐 대담에 보면 계속 이 얘기를 강조하시더라고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 게다가 제주도 의회에서 4.3 특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또 시도하고 이제 지자체 간의 어떤 이런 분위기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뭐 얼른 빨리 정말 개정안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고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올해 이상은 못 기다립니다. 네. 올해 안에 무조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배보상 문제를 좀 한마디로 하겠습니다만 작년에도 국회에 그 4.3 특별법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가서 이제 제가 토론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유족회가 돈을 얼마 달라고 해본 역사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하면 좋겠지만은 1조가 든다, 2조가 든다. 없는 거죠. 그걸 누가 우리 유족에 얼마 달라고 해본 일도 없는데 우리 유족에서는 돈을 달라고 해본 역사도 없고 그래서 배보상 특별법만 개정이 되면은 그 돈은 정부에서 기준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될 부분인데 가끔 언론에 하고 이 정치 토론하신 분들이 몇 주가 들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와서 우리 주들은 좀 가슴 아픈데 다시 한번 명예가 실추되는 그렇죠. 그런 발언들인 것 같아요. 사람이 몇 떡을 주면 돌아가시면 나옵니까? 우선 명예 회복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게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사과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면 이 부분은 실은 정치권 안에서의 목소리는 크게 막 엇갈린다라기보단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예산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는 말과 이 실천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이런 부분을 좀 잘 조속하게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끝으로 이제 신임 회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유족회는 아까 저희 목표는 금년에 4.3 특별법이 꼭 국회 통과되는 걸 목표로 하고 아직 그 4.3의 뭐 사건이라고 아직 그 공식적인 뭐 정부에서 인정한 진상조사 보고서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일부에서 아직 좋은 이름, 정명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직 토론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2년 주년을 맞이해서 아직 4.3 평화군에 백비가 놓여 있습니다. 예. 이거를 이번에 시점으로 해서 80주년 때는 이 백비를 일려 세우자. 그래서 60주년에 방사탑을 이렇게 4.3 평화관이 이렇게 케이프 묻고 예. 또 70주년 이제 전국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광화문 앞에서 이렇게 하고. 그래 80주년 뭐 할 테냐? 백비를 일려 세워보자. 그래서 이제 제주도의 4.3에 관련되신 이런 훌륭하신 분들, 이분들이 공연 듣고 토론하고 갖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집약을 해서 80주년 때는 꼭 백비를 일려 세우는 목표로 두 번째 하고, 세 번째는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미군정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죠. 뭐 보상은 뭐 그건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도 사과는 받아야 되잖아요. 오라리 사건의 피해자시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도 논의가 돼서 80주년 때는 그래도 뭔가 돌아가신 희생자 14,000여 명, 그때는 뭐 더 되는 줄 있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의 한을 풀어주는 이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우영파 식구 세 분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잘못은 바로잡고 아픔을 덜어내는 그런 결실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영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영파! 남쪽엔 봄이 한창이겠지요. 노란 유채 흐드러져 피고 쌍쌍이 웃는 얼굴 다니는 꽃서 그댄 어느 기슭을 허위허위 헤맬지. 남쪽엔 봄이 한창이겠지요.